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일본이 당초 합의와 달리 두 가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사과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해상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마라도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양식장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적정 가격은 과연 얼마일지 물어봤습니다. 1,500원 정도 선인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반중파가 전체 의석의 86%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등산만 해도 내야 하는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 입장료 못 내고 그냥 가겠다 했더니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 합의 왜곡. 지난주 금요일 극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막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양국 간의 진실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가 퍼펙트 승리라며 합의문을 왜곡 발표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실제 양보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요. 두 번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이후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안 했다고 하고요.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저희 채널A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실에 근접하는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진짜 합의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제소정지 의사를 전해왔다는 대목과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는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 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일본이 협상에 응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속셈입니다. 또 수출 규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 일본이 협상에서 내준 게 없는 것처럼 한 겁니다. 당초 합의문에는 양국이 각각 두 가지씩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수출 관리와 관련해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고 진행 상황을 봐가며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고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는 조건입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우리 정부는 백색 국가 지정 재검토를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수출 관리 정책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이 합의문에 없던 두 줄을 추가했다는 사실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합의문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항의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어떨까요? 사과했다는 한국 정부와 안 했다는 일본 정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단독 취재 내용 손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문구에 없던 수출 규제는 계속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일본 대사관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과한 사람은 일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태기 일본 외무상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한 의도적 왜곡이란 분석입니다.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자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일본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재반박하자 이번에는 직접 나서 부인했습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
生産的じゃ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いずれにしろ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 규제 조치 해제의 일괄 타결을 시도합니다. 정상회담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양국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이틀 전인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북한이 보도했는데 그 위치가 연평도 근처 서해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많이 참던 우리 국방부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옹진군 섬에 있는 부대를 찾았습니다. 소청도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창린도로 북한에게는 서해 최남단 부대입니다.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을 거부한 대신 최전방 전투태세 점검에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해안포 실사격도 지시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계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76mm 또는 122mm 해안포로 보이는데 지난해 서해 완충 수역에서 해상 사격을 금지한 남북 군사 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겁니다. 북한 보도 4시간 만에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우리 정부가 위반이라고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김 위원장이 남한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 합의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깰 수 있다라고 지금 엄표를 놓고 있는 거죠. 우리 군의 대응은 항의 전통문을 보낼지 말지 검토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채널A 뉴스 추선입니다. 검찰 수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하게 한 윗선을 향하고 있죠.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 전 수뇌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3차례 조사를 받은 뒤 4번째 조사에서 자녀 유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잠적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금융위원회에는 75일간 병가를 낸 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과 금융위원회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감반의 보고 라인이 아니었는데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찰도 징계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 등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로밍 승인분에게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며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석연찮은 사직서 수리 결정에 배후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앞 확성기 시위 때문에 국빈 정상회담에서 민망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소음 문제는 잠시 뒤 팩트면에서 따져보고 먼저 청와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지금 서 있는 자리 청와대에서 얼마나 가깝나요? 네, 이곳은 청와대 경계에서 남서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앞입니다.
네, 오늘은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통보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해온 범국민투쟁본부 측은 집회 신고가 된 다음 달 25일까지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기 집회에 돌입한 톨게이트 노조도 경찰의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 통보를 받은 건데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로의 행진 과정에서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며 노조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때문에 국빈 당한한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이 방해를 받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곳에서 500m 떨어진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집회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 등이 집회 제한을 요청한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브루나이 국왕을 위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 어제 청와대 대정원에는 전통음악 틈새로 정체불명의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는데요. 이 국빈 행사를 민망하게 만들었다는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청와대 인근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소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안전 때문에 두 손 잡고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팩트맨이 집회 시위 소음에 관한 기준을 찾아봤는데요.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과 효자동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분류돼서 소음 제한 기준 더 엄격했습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 해가 떠 있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를,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확성기 사용 중지나 일시 보관 조치는 물론 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기준치를 넘긴 74데시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받는 건 아닙니다. 10분간 측정을 한 뒤 그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전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 나가니까 껐다가 켰다 껐다 켰다 쉬고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높였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경우 85데시벨을 넘기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미국과 독일은 백악관과 같은 공공건물 주위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단식 엿새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력이 약해져 몸을 가누기도 버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 텐트로 옮겼는데 청와대가 이 텐트 철거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누운 상태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안정되게 잠을 길게 취하지 못하고 깨고 추위, 그다음에 온도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많이 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단식 장기화에 대비해 스티로폼으로 벽을 두르고 바닥에 전기장판을 깐 몽골 텐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황 대표가 새 텐트로 이동하기 위해 부축을 받으며 나오자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담긴 리본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세운 텐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텐트 설치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텐트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이 운동설 안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저 천막마저도
자진 철거하라고 하니 다시 한번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황 대표의 단식에 여권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속되는 단식에 난감한 기색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의도 막혀있고 황 대표의 단식으로 밀어붙이기도 여론상 부담인데요. 갑갑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나타나자 한국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이 대표까지 나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 이 대표까지 직접 나선 건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맞겠다. 이런 그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또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연대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처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너무 빠른 건강 이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로 단식 엿새째죠. 당 안팎에선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5일째인데 거의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5일 만에 건강 이상설 나오는 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단식하는 사람을 두고 건강 운운하는 게 조심스럽게 마련인데 사실 이 건강 이상 오는 시점이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명분으로 단식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단식 일주일 전후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찾아봤습니다. 괜찮았어요, 건강? 네, 나름 먹었는데. 대통령님한테 부담했습니다. 그런 걸 해주시면 그럴 거라고 내가 조금 올랐대. 148에. 네, 요즘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했으니까요. 야외에서 단식하면 체력 소모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예,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내가 황교안이다 이 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는데 50대 보수층이 나선 결과입니다. 조금 황당한 움직임도 있는데요. 단식 현장 인근에서는 이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몇몇 보수 지지자들의 아이디어로 보이는데요. 단식 며칠 만에 장례를 준비하겠다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건 선을 넘은 거죠. 단식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행동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한국당이 주최한 김영삼 전 대통령 4주기 추모식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내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투쟁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황 대표 부인이 걱정이 돼서 현장에 와 있다고 하죠.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갈까요? 예, 천막 정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한국당이 황 대표를 위해서 청와대 단식장에 몽골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즉각 자진 철거를 요청했는데 사실 철거하자니 야속하고 지켜보자니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청와대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막 정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 저지를 오늘 25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 100여 개의 천막을 치고 투쟁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통화해보니 이미 천막 20개를 설치했고 내일까지 100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여러 차례 충돌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천막 강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면서 우리 공화당 당비 계좌를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차풀 생각이 없으세요? 서울시가 했다기보다 법이 한 일입니다. 실제 계좌 차압으로 우리 공화당 당비 1억 6천만 원이 서울시 계좌로 들어갔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뿌듯했는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억 6천인가가 우리 서울시 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면 다 서울시 계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의도에 이번에 천막 100개를 설치한다. 이건 괜찮은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조원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도에 여러 단체에서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철거를 하려면 하고, 저는 법적 잣대를 공정하게 대라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죠. 갈등을 풀라고 만든 게 국회인데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면서 국회는 매일 겉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천막만 계속 늘어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큰 해상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나마 어선에 있던 구조용 보트 9명 벌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 어선이 뒤집혀 바닥만 겨우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주황색 보트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함을 발견하자 보트에 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듭니다. 오전 6시 5분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타고 있던 24톤 장어잡이 어선 창진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3명은 숨졌습니다. 66살 최모 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가구가 나를 친 거죠. 구명조끼 다 꺼내입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구명조끼 다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내가 넘어갈 때까지. 더 큰 피해를 막은 건 어선에 탑재된 구명벌 덕분이었습니다. 구명벌은 물에 가라앉더라도 일정한 수압이 되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는 구조용 보트입니다. 때마침 펼쳐진 구명벌에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함정이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구명벌 하나와 해상 표류객이 있었습니다. 구명벌은 일단은 완전히 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된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 해역에 초속 19m의 강풍과 4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는 양식장 관리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무허가 선박에 구명조끼도 없이 풍랑주의보를 무릅쓰고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복진 기자입니다. 뒤집힌 배 바닥 위에 선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해경대원이 이들 몸을 밧줄로 묶고 구조헬기로 끌어올립니다. 군산시 문효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선원 5명이 타고 있던 선박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해경은 수색 9시간 만에 뒤집힌 배를 발견했고 러시아 선원 2명과 한국인 선원 1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인 선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그 추위에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줄로 묶어서 그분하고 같이 구조를 기다렸던 겁니다. 또 다른 한국인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배는 0.5톤급 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어제 새벽 인근 해상으로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후 들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사고 선박은 등록도 안 된 모가 선박,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없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9.7톤급 선박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꺼나 피항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실종자 2명에 대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이 커피 한 잔 이젠 일상이죠. 전국에 커피 전문점이 7만여 곳이나 되고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한 해에 마시는 커피가 353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피 한 잔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김윤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주 먹어요. 정신을 깨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하루에 두세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인생 같아요. 좀 자주 먹어가지고 거의 그런 거? 주식? 하루 두세 잔씩 마시는 커피 가격은 이미 한 끼 밥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커피 한 잔의 적당한 가격은 얼마일까? 1,500원 정도 선이 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5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 한 잔은 3,055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 6곳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살펴보니 한 군데를 제외하곤 모두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1,000원 이상 비쌌습니다. 커피업계는 원자재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커피 전문점을 고르는 기준은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접근성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데고 그 두 번째가 맛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데 기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갈 때 5,000원 정도를 쓴다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6곳 가운데 할리스 커피가 가장 높았고 스타벅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설과 품질 만족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매장 이용 편의성과 호감도는 할리스 커피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무료인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사찰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모든 등산객이 다 해당이 되니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등산객들과 사찰의 충돌 현장,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수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입장료를 받는 걸까요? 문제의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단풍도 형형색색 더욱 곱게 물들어갑니다.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아 수년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문화재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입장료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등산객들 망설이며 입구를 서성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걸음을 돌립니다. 입장료를 왜 내야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은 무료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어요. 지사에서 가는 거예요? 입장료는 속리산에 있는 사찰, 법주사에서 받는 것인데요. 문화재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잖아요. 저희가 장사하는 거지, 그러지. 나 입장료 못 내고 그냥 가겠다 했더니 이거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연간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전북 내장산. 단풍이 절경인 가을철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내장사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더욱이 카드 결제는 안 되고 오직 현금만 받습니다. 매표소 바로 옆에는 현금 인출기도 보입니다. 사찰에는 관심이 없는 등산객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 등산만 할 건데 입장료를 여기서 왜 받아? 저희한테 따질 게 아니고요. 시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하고 세 개 회사에서 합의해가지고 여기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현재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23곳.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 입장료 무조건 조기만 들어가면 입장료 3,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라는 거는 사실상 절 운영비 좀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해야 해요. 아래서부터 받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본인들이 그 앞마당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꼭 굳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서. 사찰의 사유지라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일부 사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 지난 4월 32년 만에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매표소에 갔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하고 종교인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폐지합니다. 좋죠. 그래야지. 폐지되기 좋죠. 저리도 안 들어주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많은 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 사연이 전국을 울렸죠. 민식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에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내였다는 분석 결과에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컸거든요.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서.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이 곧바로 멈춰서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정부랑 국회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기 전에 움직여주셔야 돼. 민식이의 희생에도 스쿨존 내 위험 운전은 여전합니다. 스쿨존에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과연 차들이 잘 지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에 빨간 글씨로 현재 속도를 알려줘도 질주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80k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는 2,4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4월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안인득 사건 기억하십니까? 안인득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끔찍한 범죄 상황을 말하다 검사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4월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입니다. 엄벌에 처해야죠. 예, 중용에 다스려야지. 그런 사람들 불필요하게 국가에서 자꾸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해했습니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이 말할 때 끼어들어 재판장에게 대정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인득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자신의 억울함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도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는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하지도 못하는. 공소 사실을 설명하던 검사는 12살 초등학생과 친할머니가 안인득에게 살해당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은 인정하되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피해자의 급소만 노릴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과 재판부의 선고는 이틀 뒤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체육계의 폭력 문제, 프로나 국가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폭력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팀 하금진 전 감독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협회 조사에서 하 전 감독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저녁 한 10시 넘게쯤 불러요. 사무실이나 훈련을 갔을 때는 자기 모텔 방 나눠달라고 한다거나 뽕뽕까지 해달라는 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1,200여 명 가운데 11%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농담을 들은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이나 성행위 언급, 불쾌한 신체 접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선배 선수나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 소속기관 직원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왜 달려와 안기지 않냐며 화냈어요. 술자리에서 무릎 위에 앉으라 하고 술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시합이 일주일 남았는데 시청 직원들이 맨날 술자리에 끌고 나갔어요. 성인 선수들인데도 신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5%에 이르렀고 매일 맞는다고 답한 선수도 8%나 됐습니다. 100명 넘는 실업 선수가 매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는 관련 부처와 대한체육회 등의 가해자 징계 강화, 정기적 인권 실태 조사, 선수들의 합숙소 선택 권리 보장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반면 이 정도의 참패를 예상 못했던 중국은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홍콩의 반중국 분위기가 대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妄图趁火打劫搞乱香港破坏一国两制阻碍中国发展用心极其险恶当今世界主权平等互不干涉内政等国际法原则深入人心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투표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치러졌다며 서방 탓을 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대해선 대다수 매체가 침묵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은 홍콩은 중국 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不管香港发生什么样的事情，香港是中国领土的一部分，香港是中国的一个特别行政区，任何企图搞乱香港。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마카오, 대만까지 통일하려던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몽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서는 반중파인 차이 총통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강경연합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실패로 끝난 게 드러나는 건데요. 이 파장은 홍콩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많은 의미를 줄 것 같습니다.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시 주석이 홍콩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유화 제스처를 취할지 지금과 같은 강경태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유치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아세안 9개국 정상내외가 방문해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세일즈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은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5%대에 달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주력했습니다.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 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CEO 서밋에선 평소 북한 대박론을 주장해온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연사로 나섰는데요. 일본은 쇠퇴 중이지만 한반도는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고 FTA 체결, 스마트시티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 기회로 삼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대기업 총수들도 부산에 모두 총출동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부산 백스코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부산 힐튼 호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내외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300여 명의 참석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열린 부대 행사에서는 BTS를 키운 방시혁 대표, 넷플릭스 창업주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물론 금리가 조금 떨어져갖고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없지. 네, 이렇게 1988년 은행금리 연 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물가, 성장률이 모두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로 사는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유럽 중앙은행의 처방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돈을 은행에 묵히지 말고 풀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사람들에게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 아닙니다. En måde at holde styr på min økonomi. Lille bitte rente, men så er det sådan noget. 차라리 연금 투자가 이득. Ikke som almindelig opsparing. Det er kun pensionsopsparing, der er låst, som der bliver frigivet, når jeg fylder 60. 은행에 내는 보관료 때문입니다. Her i Andelskassen Merkur, der har vi fra 1. januar kommer private kunder til at betale 0,75%. Det svarer til centralbankens rente for alt indlån over 250.000 kroner. 돈을 빌려도 수수료를 냅니다. Herpå bliver der så lagt en bidragssats. Det er sådan set den, der finansierer realkreditinstitut.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인데요. 이 번화가에서도 제가 걸으면서 은행을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코펜하겐은 고작 24곳뿐.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지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금거래소로 바뀌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 인출기만 남아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Vi ser en stærkt stigende tendens i køb af guld, og det er en tendens, som startede allerede for et par år siden.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부문에서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받았지만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이 에이전트 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흥민 측은 오늘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초상권을 준 적도 없다면서 축구에 방해되는 일이 생기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초상권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흥민 측이 10년간의 관계를 정리하자 권리가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시즌 20승을 거두며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끈 린드블럼이 프로야구 MVP로 선정됐습니다. LG 투수 정우영은 신인왕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오늘 시상식은 이틀 전 생을 마감한 한화 투수 김성훈에 대한 애도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강원 미시령에는 무려 14cm의 큰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까지 1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 영동 지역에 또다시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특히 목요일에는 강원 산지에 이번만큼의 큰 눈이 올 걸로 보여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다행히도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서울이 2도, 철원이 영하 2도로 싸늘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광주가 1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나 크게 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차이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머플러로 목을 감싸 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해상에 강풍과 매우 높은 물결이 우려됩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날씨 정보 더 세심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통과 시한이지만 최근 4년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캄캄합니다. 내일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 논의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까지 산 넘어 산인데요. 내년 4월 유권자들은 양치기 소년을 잡아먹는 무서운 늑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